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정복 당해 무너진 도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아직 길게 누워있던 그 시간, 도시 한복판의 궁전과 신전, 귀족의 거주지는 동시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대체로 남아있었고, 불길은 권력의 심장만 골라 물어뜯은 것처럼 번졌거든요. 누군가 침략한 게 아니라 도시가 자기 자신에게 불을 붙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봐도 테오티후아칸은 여전히 말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전성기 인구는 약 10만에서 15만 명. 당시 유럽의 많은 도시들보다 컸고 면적은 약 20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거의 7배에 가까웠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 약 65m, 오늘날 20층 아파트와 맞먹는 거대한 인공산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왕의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왕릉도, 왕조 기록도, 내가 이겼다는 과시문도 없습니다. 마야처럼 긴 문자 기록을 새기지도 않았고, 이집트처럼 파라오의 얼굴을 도시 곳곳에 박아 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대 문명이라 하면 왕이 있고, 글자가 있고, 전쟁 영웅이 있고,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테오티후아칸은 그 공식을 정면으로 배신합니다. 아즈텍인들이 훗날 이 폐허를 보고 신들이 태어난 곳이라 불렀지만 정작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 도시를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도시는 너무 완벽해서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기억만 지워 놓은 무대처럼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멸망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을 숨긴 도시, 문자를 침묵시킨 도시,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기 권력층의 집부터 불태운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외부의 적이었을까요? 반란을 일으킨 시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자신을 견디지 못했던 걸까요?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죠. 불길이 오르기 전 이 도시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이상한 제국이었습니다. 배경과 맥락.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으로 약 50km. 지금은 관광버스가 오가고 해질 무렵이면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있는 곳. 그런데 서기 400년 무렵 이곳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테오티후아칸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조차 사실은 훗날 아스텍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신들이 태어난 곳. 정작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자기 도시를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왕의 이름도, 왕조의 연대기도,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식의 비문도 거의 남기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기호와 글자의 흔적은 있지만 마야처럼 왕의 계보를 또렷하게 읽을 수 있는 긴 기록은 아직 우리 손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록은 침묵하는데 도시는 너무나 또렷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전성기 테오티후아칸은 약 8제곱마일, 인구는 대략 12만 5천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남북으로 뻗은 죽은 자의 거리는 약 5마일, 폭은 평균 130피트에 달했고 축은 정북에서 약 5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커진 도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늘과 땅을 재서 만든 도시였던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멕시코 분지 남쪽 쿠이쿠일코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150년 무렵 쿠이쿠일코는 이미 인구 2만 명 안팎의 중요한 유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화산지대의 삶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포포카테페틀의 대규모 분화, 그리고 뒤이어 시틀레 화산의 분화가 분지 남쪽의 농지와 거주지를 뒤흔듭니다.
시틀레의 분화 시기는 대략 서기 245년에서 315년 사이로 잡히는데 용암은 쿠이쿠일코의 일부를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일부는 북쪽의 새로운 중심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피난처가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테오티우아칸이 여기로 오면 질서가 있다고 말하는 도시였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테오티우아칸의 주거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2000에서 2300개 정도의 아파트식 복합 주거지가 있었고 도시 인구의 약 85%가 이런 건물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단지에는 보통 60명에서 1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죠. 이건 왕궁 하나가 모든 걸 압도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구획하고 직업과 출신을 배치하고 일상까지 질서 안에 넣은 도시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도시가 한 명의 절대 군주보다 집단적 지배체제에 가까웠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어서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 자체가 권력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장면은 훨씬 멀리 과테말라의 마야 도시 티칼입니다. 서기 378년 시아흐카크라는 인물이 티칼에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마야어로 불에서 태어난 자에 가깝게 해석되는데요. 바로 그 시점에 티칼의 기존 왕 차크톡 2차악 1세가 사라지고 이듬해인 379년에는 야슈 누운 아이인 1세가 새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 인물은 테오티우아칸과 관련된 창 던지는 올빼미라는 권력자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테오티우아칸에서 티칼까지는 약 1000km. 그런데 그 먼 곳의 왕좌가 흔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기 왕 이름은 도시 안에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도시 왕조는 갈아엎은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2003년으로 건너뜁니다. 멕시코 국립인류 역사연구소의 세르히오 고메스 차베스와 훌리 가솔라는 깃털 달린 뱀의 신전 근처에서 폭우 뒤 생긴 작은 싱크홀을 발견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니 그곳엔 사람이 만든 수직갱도와 봉인된 터널이 있었습니다. 입구는 지하 약 14m, 통로는 거의 100m. 발굴팀은 약 1,000톤의 흙과 잔해를 손으로 걷어냈고 2015년까지 약 7만 5천 점의 유물 조각을 확인합니다. 수정으로 만든 눈, 녹석 인물상, 금속성 광물이 반짝이는 구슬들. 모두가 지하 세계를 재현한 듯한 공간에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마침내 왕의 무덤이 나오는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오티우아칸의 배경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재난 이후 사람들이 모여든 도시, 왕을 숨긴 듯한 도시, 먼 마야 세계까지 흔든 도시, 그리고 서기 550년 무렵 핵심 기념물들이 불타버린 도시. 더 이상한 건 그 불이 도시 전체를 무작위로 삼킨 게 아니라 죽은 자의 거리 주변의 지배층 건물과 유래 공간에 집중된 흔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침입자의 약탈이었을까요? 내부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낡은 질서를 스스로 태워버리는 의식이었을까요? 테오티우아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이름을 지운 권력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테오티우아칸은 외적에게 무너진 도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성벽이 뚫리고 거리 전체가 짓밟히고 시민들이 한꺼번에 학살당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불탄 곳은 아주 이상하게도 도시의 심장부였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 주변, 죽은 자의 길, 그리고 권력자들이 머물렀을 법한 궁전과 행정 건물들. 말하자면 도시 전체가 아니라 도시를 움직이던 머리만 골라 태운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깃털 달린 뱀의 신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한때 200명 안팎의 재물 흔적이 발견됐어요. 손이 묶인 전사들, 목걸이와 무기, 그리고 질서 정연한 매장. 이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인구가 많게는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도시에서 이렇게 거대한 의식을 치르려면 식량, 노동력, 물류가 전부 통제돼야 합니다. 세율로 치면 5%가 아니라 20%, 어쩌면 그 이상의 가까운 부담이 매년 시민들에게 쌓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위해 사는 건가? 아니면 피라미드가 우리를 위해 있는 건가? 두 번째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서기 550년 무렵, 불길은 일반 주거지를 무차별적으로 덮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상징물, 귀족의 공간, 의뢰의 중심이 집중적으로 파괴됐어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약 65m, 도시 중심부의 규모는 약 20제곱킬로미터. 이 정도 도시를 외부 군대가 점령했다면 전리품을 챙기고 궁전을 차지하고 새 왕의 이름을 새겼을 겁니다. 그런데 테오티우아칸에는 그런 승자의 서명이 없습니다. 왕의 이름도 공개, 정복자의 선언문도 공줄. 누군가 이 도시를 빼앗은 게 아니라 도시 내부의 사람들이 이 체제는 끝났다고 선언하듯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테오티우아칸 사람들은 놀랍게도 대규모 공동 주거 단지에서 살았습니다. 수십 가구가 하나의 복합 공간을 나눠 쓰고 장인들은 흑요석을 가공하고 상인들은 멀리 마야 지역까지 연결됐을 교역망을 움직였죠. 흑요석 칼날 하나가 당시 생활경제에서 지금의 현금 1만 원짜리 도구처럼 매일 쓰이는 물건이었다고 상상해보면 그 생산과 분배를 누가 쥐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만약 엘리트가 이 교역 수익률의 30% 이상을 가져가고 노동자는 의뢰와 건축에 계속 동원됐다면요. 도시는 화려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점점 숨이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의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을 무너뜨린 범인이 낯선 침략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범인은 그 도시를 세운 사람들 자신이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왕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도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길 하나를 남겼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신성한 질서에 복종하지 않겠다. 차갑게 남은 돌과 재 속에서 들리는 건 승자의 함성이 아니라 오래 참고 버틴 사람들의 마지막 숨소리인 거죠.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테오티우아칸은 외부의 적에게 정복당해 불탄 도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요, 도시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탄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길은 아주 정확하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죽은 자의 길 주변.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부유했을 공간들이 집중적으로 파괴됩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주거 구역 상당수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건 약탈군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라기보다 누군가가 여기만 태워야 한다고 알고 움직인 흔적에 가깝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은 한때 인구가 적게는 10만,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렀던 거대 도시였습니다. 면적은 약 20제곱킬로미터. 당시 유럽의 웬만한 도시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였죠.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에는 이상하게도 왕의 이름이 없습니다. 전쟁 승리를 자랑하는 비문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며
어떤 신의 명령으로 다스린다는 식의 왕조 선전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마야 도시들이 왕의 이름과 날짜를 돌에 새긴 것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침묵에 가까운 정치 체제인 거죠. 그 침묵이 처음에는 신비로워 보입니다. 왕이 없는 평등한 도시였을까? 집단 지도 체제였을까?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바로 여기서 뒤집힙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는 건 권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너무 거대해서 한 사람의 이름조차 필요 없었던 체제였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먹이고 약 2km 넘게 뻗은 죽은 자의 길을 중심축으로 도시를 정렬하고 높이 약 65m의 태양의 피라미드를 쌓으려면 엄청난 노동력과 식량, 통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신앙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디서 살고, 누가 무엇을 만들고, 누가 제사를 준비하고, 누가 곡물을 가져오는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치처럼 움직여야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장치가 너무 오래 작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도시가 번성할 때는 괜찮습니다. 피라미드는 신성해 보이고, 제사는 질서를 주고, 권력은 안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기후가 흔들리고, 식량이 줄고, 교역망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제도라도 번영기에는 질서이고, 위기에는 착취가 됩니다. 여기서 손익계산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평민 입장에서 예전에는 노동십을 바치고 안전과 식량 시비를 돌려받는 구조였다면 위기에는 노동십을 바치고도 돌아오는 건 6이나 7뿐이었을 겁니다. 신전과 귀족 구역은 계속 유지되는데 자기 집의 저장고는 비어간다면요. 도시 전체가 얻는 상징적 이익은 100처럼 보이는데 실제 생활 손실은 각 가구마다 매일 1씩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손실이 1년이면 365, 10년이면 3650이 됩니다. 숫자가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화폐 세금은 아니었겠지만 곡물과 노동, 곡물은 분명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평소에 한 가족이 수확의 10분의 1을 바치는 정도였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고 수확이 30% 줄었는데도 곡물은 그대로라면 체감 부담은 갑자기 커집니다. 예를 들어 수확이 100에서 70으로 줄었는데 곡물 10을 그대로 내면 부담률은 10%에서 약 14%로 뛰죠. 여기에 공동건축, 제사 준비, 엘리트 지원 노동까지 붙으면 실제 부담은 20%, 30%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은 도시 밖에서 온 적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축적된 불신 때문에 스스로의 권력 중심을 태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불탄 것은 집이 아니라 체제였습니다. 무너진 것은 벽이 아니라 정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길은 아무데나 번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건물, 의례의 장소, 상징의 중심을 골라 태웠습니다. 마치 시민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시를 없애려는 게 아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얼굴 없는 권력을 없애려는 것이다. 테오티우아칸이 더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얼굴 없음에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을 원인으로 지목했을 겁니다. 폭군이었다, 무능했다, 전쟁에 졌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한 사람에게 묵이지 않습니다. 권력은 제도였고, 신앙이었고, 도시 구조였고, 매일 반복되는 노동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저 피라미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피라미드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신성한 건축물이 갑자기 돌무더기로 보이는 순간. 제사의 연기가 갑자기 세금의 연기로 보이는 순간. 침묵하던 도시가 처음으로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문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왕의 이름도, 반란 지도자의 이름도, 선언문도 없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불탄 흔적입니다. 서기 550년 무렵,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했던 도시 중 하나가 자기 심장을 향해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왜 스스로 불탔을까? 아마 답은 이겁니다. 그들은 도시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독점한 권력을 미워했던 겁니다. 마무리. 테오티후아칸의 불길이 이상한 건 단순한 멸망의 흔적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탄 곳은 도시 전체가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였거든요. 왕의 이름도, 정복자의 비문도, 마지막 명령문도 남지 않은 도시에서 우리가 보는 건 어쩌면 침략보다 더 섬뜩한 장면입니다. 도시가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선 순간인 거죠.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도로, 정교한 주거지, 종교와 경제가 맞물린 시스템.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그 안에서 누가 희생되고 있었는지 기록이 사라지면 도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때로 폐허보다 오래 남거든요. 댓글로 테오티후아칸을 불태운 건 민중의 반란이었을까요? 기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권력 내부의 붕괴였을까요? 알려주세요. 보이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참고 자료와 관련 내용은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우리는 사라진 왕국의 무덤에서 발견된 너무 현대적인 물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